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니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쾌한 공기와 멋진 경치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등산은 너무 무리하게 되면 척추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고령층이 척추 질환으로 힘들어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척추는 건강하십니까? 그냥 걷지를 잘 못하겠는데 딱 10분만 써가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가 좀 쓰시는 증세도 있었고. 못 걸을 정도로 막 앉아야 돼.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게 아픈 거 있지. 어깨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되게 고통스러웠고요. 척추는 몸을 지탱하는 기둥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기둥도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로 조금만 무리해도 척추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척추 질환은 제때 치료를 못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작은 부위만 절개해 부작용이 적고 회복이 빠른 척추 내시경 수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종기 원장과 함께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나 무릎처럼 물렁뼈들이 닳아가지고 생길 수 있는 관절염들, 척추에서는 관절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고, 뼈 안에 척추관이라는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다른 관절하게 다르게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이제 신경하고 관련되는 질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주간판 탈출증, 그게 이제 급성기 관절병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성적으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막히는 게 이제 만성 관절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 그 외에도 척추 관절이 어긋나서 생기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척추가 이렇게 옆으로 휘는 척추 측만증, 그리고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는 척추 후만증, 이런 것들이 이제 척추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이죠. 원인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들에 의한 질환일 가능성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절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 척추도 많이 쓰면 쓸수록, 오래 쓰면 쓸수록 그 관절의 병변이 잘 생길 수 있는데요. 방사통이라고 해서 목 같은 경우에는 어깨나 팔로 내려가는 통증, 저림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둔부나 허벅지, 하체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저림감이나 통증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가 씌워주고, 그 다음에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주사를 맞고, 간단하게 물리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가장 쉽게 처음 접할 수 있는 1단계 치료가 될 수 있겠고요. 신경 쪽에 직접 약을 넣어주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그런 주사 치료를 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1, 2단계 치료로도 호전이 쉽지 않은 중간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상태인 경우에는 이제 시술까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2, 3단계까지는 비수술적 치료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고요. 이런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절개수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검증돼 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광범위한 절개수술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사용해서 그러한 수술적 방법을 대체하게 된 거죠. 너무나 푸르게 느껴지던 하늘이 가을이 왔음을 알리던 화요일 아침. 정광부 씨는 아내 눈길도 외면하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봅니다. 오래전부터 지속된 허리와 허벅지 통증으로 오늘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불안함을 들키지 않으려 아내에게 애써 말을 걸어봅니다. 쓰시는 같은 이런 증세도 있었고, 일반 보통 정형외과인데 좀 다니다가
오래 갈수록 이제 계속 통증이 더 심하고 이래가지고 집에서 있는 데서는 집에서 사람 그 좀 무거운 거 같이 거들어 줘야 되는데 못 거들어 주고 엎드려 가지고 뭐 이래 줍는 거 이런 것도 안 됐고. 그 시간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수술 전 매번 하는 회의지만 환자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잘 알기 때문에 수술 준비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간 좌측 엉치부터 허벅지까지 있는 방사통을 주 증상으로 외래 방문하셨고요. 신경 차단술까지 했는데 크게 호전이 없으셔가지고 내시경으로 신경 감압하는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렇게 정밀 검사를 했는데 환자분 주 문제는 4번, 5번에 기절의 협착증이 있으신 상태였고요. 신경근을 많이 압박하다 보니까 좌측 엉치, 허벅지 방사통이 심해서 지금 수술까지 결정하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십니까. 수술 앞두고 많이 긴장되시죠? 예.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신경 많이 눌리고 있는 그 부분들 싹 잘 제거해가지고 앞으로 신경이 안 눌려지면 아버님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증상들은 이제 없거든요. 몸 컨디션은 괜찮으시죠? 네, 현재 뭐, 괜찮습니다. 우리 질환이 좀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준비를 잘 하셨기 때문에 수술 받는 제가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수술은 제가 잘 진행할 테니까 마음만 편하게 좀 잡수시고 그렇게 진행할게요, 수술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정광부 환자분은 오셨을 때 하지 방사통을 호소를 하셨는데 그게 주 증상이 이제 둔부 쪽으로, 허벅지 쪽으로 해서 저리고 당기고 아픈 그런 증상을 수년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들을 수년간 보시고 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요 치료 받아봐야 뭐 있겠나라는 듯한 어떤 느낌이 드는 정도로 요 질환에 오랫동안 좀 시달렸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좀 힘들어 보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대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 주사, 물리치료 그리고 환자분한테 충분히 쉬어보라고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신경 협착 부위,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부위, 그 부위에 직접 약을 전달해주는 신경 차단술 그리고 그것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신경 쪽으로 신경 성형술이라고 시술을 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절개에서 하는 수술을 대부분 내시경 수술로 대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한계를 꼭 굳이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수술자가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실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 준비가 진행됩니다. 아내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한데요.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듯 광보 씨의 얼굴은 담담해 보입니다. 애틋한 눈빛으로 광보 씨를 바라보던 아내는 걱정 말라며 그녀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보 씨가 아내와 아쉬운 이별을 할 동안 수술실은 분주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술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수술 후 이제는 통증으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술은 요추 4번, 5번의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와 협착의 원인이 되는 황색인대와 그 후 관절의 부분적인 뼈 자라나온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없앨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은 어쨌든 그 내시경 통로를 통해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한테는 크게 위험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환자분의 전반적인 몸 컨디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게 지금 오늘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수술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척추 내시경 수술은 1cm 미만의 작은 절개를 통해 내시경이 삽입돼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 조각이나 협착된 황색 인대 등을 떼어내고 필요 없는 가시뼈를 제거하는 등 통증의 원인을 없애게 됩니다. 작은 상처만 나기 때문에 회복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 환자분 수술은 방금 잘 마치고 나왔고요. 우리가 종전에 수술하기 전에 계획했던 대로 환자 후방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구조물들은 제거가 된 상태라서 신경의 어떤 눌림은 많이 해소되어서 좋은 상태입니다. 다만 디스크 부분이 그렇게 크게 터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디스크를 손을 많이 안 댔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디스크 부분은 최대한 많이 보존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디스크를 많이 제거하면 환자분 증상이 확 좋아지는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초기에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자분 그 디스크 부분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관절염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관절을 살려놓기 위해서 디스크 부분을 최대한 많이 보존하고 삐져나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디스크만 제거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그 수술 부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조기를 채웁니다. 보조기를 채운 상태에서는 저희가 바로 앉고 바로 보행도 가능하고 환자분이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병원에 만약에 입원해 계시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간단한 물리치료들이 이제 회복을 돕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보행하면서 본인의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이제 운동하는 게 그게 가장 주 치료가 되겠습니다. 물 좋고 산 좋은데 이제 여행도 한번 가고 싶고 못했던 이런 운동들 그걸 좀 계속 했으면 싶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은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손익은 씨도 그중 한 명인데요. 허벅지부터 발까지 이어지는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고 하네요. 2달 전 수술을 받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통증이 사라져 너무나 신기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집사람 간병하다가 허리가 삐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뭐 담인 줄 알고 한방병원에 가서 침 맞고 그랬거든요. 그래 하다가 한 몇 개월 지나도 낫는 게 없어요. 허리가 아팠는데 엉덩이가 아프다가 또 발에 늘어오고 나 이제 발목이 딱 늘어오고 이제 뭐 걷지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뭐 할 수 없이 이제 나도 그걸 했네. 그래가지고 잠도 잘 자고 먹는 음식을 하고 뭐 운동도 좀 하고 하니까 이제 살이 살살 63kg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살살 65kg 이제 6kg까지 올라오고.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수술한 지 벌써 한 달 지났네요. 예. 그간에 뭐 다리 많이 당기고 아프던 거 그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하나도 안 아프십니까? 근데 그때 입원해 계실 때는 요 다리 당기는 건 많이 좋아졌는데 발가락 증상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있으니까 예. 다른 건 다 하는데 발가락 이제 한 2개쯤. 이제 2개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아버님이 아주 오랫동안 신경 협착이 있었던 분이라서 이 신경이 눌렸던 걸 우리가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해도 회복하는 기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아마 아버님 그 증상도 지금처럼 시간 지나면서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뭐 다음 외래 내원하기 전 사이라도 혹시나 또 뭐 다른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에 오시면 문의하시거나 오시면 됩니다. 예. 손익은 환자는 제가 2년 넘게 계속 지켜봤고 약물 치료를 계속 해왔던 환자입니다.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요. 그 상태에서는 보통 기본적인 치료를 해보고 크게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치료로 빨리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환자였죠. 본인도 이제 그 2년 동안의 치료가 해도 크게 호전이 없고 계속 증상이 계속 악화되는 걸 느끼시니까 이제 큰 마음 먹고 수술을 결정하시게 된 거죠. 이 환자분은 뭐 요추 4, 5번 부위의 협착이 매우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한 부위의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로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내시경 수술로 치료를 완료를 하는 경우죠. 수술 전에 찍은 MRI를 보시면 요추 4, 5번 부위에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것과 함께 황색 인대 비후 상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후관절도 양쪽으로 매우 두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변 부위의 신경은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죠. 내시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안에 황색인대, 실제적으로 안에 보면 노랗게 이렇게 황색인대가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색인대를 걷어내게 되면 신경이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나오게 되면 이 부위가 신경이 아까 많이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신경을 많이 누르던 부위였거든요. 이 부위가 이제 이렇게 많이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아까 뭐 사진에서 보면 엄청 좁아져 있었거든요. 이 부위가 이제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신경이 아주 커져 있는 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압시켜 놓으면 자연적으로 신경 주변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감각이 이제 원활하게 회복이 되는 거죠. 수술 후 달라진 몸을 느끼면 느낄수록 의건 씨는 더 열심히 치료를 받습니다. 오늘 받을 치료는 바로 스파인 MT인데요. 체형 교정과 디스크 예방에 좋은 감압 견인 치료기인 스파인 MT는 비뚤어진 척추 근육과 관절을 치료한 후 디스크의 종류와 탈출 방향에 따라 디스크를 감압하고 교정하는 보존적 치료 요법입니다. 내시경 수술이 회복이 빠른 이유는 한 1cm, 1.5cm의 절개만으로도 내시경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의 수술의 과정은 내시경 기구의 통로를 통해서 이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회복도 빠르고 재활도 빨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게 장점이죠. 병원을 오는 날이면 항상 이곳 공원을 찾는 데는 의근 씨는 이렇게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플 때는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럽기만 해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맑은 하늘도 푸르른 나무도 눈에 남으며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서가지고 일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걷고 다니는데 보행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 하기 전에는 10분을 못 쓰고 있었어요. 뭐 이제 산에도 운동도 좀 댕기고 그만 걸리는 집에서 뭐 운동기계 놔놓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복대를 차고 걸을 준비를 하는 김경자 씨. 매일 아침 이렇게 병실 주변을 돌며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2년 전 다른 병원에서 했던 수술이 재발해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꼭 건강해져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심하게 아픈 거는 한 수술하기 23일쯤을 했으니까 한 열흘, 한 보름, 그리고 10발자락 할 것도 5발자락밖에 못 하고 가다가 쉬어야 되고 안 그러면 기대야 되고 2019년도에 했거든요. 했는데 하고는 한 1년 반 정도는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이 이 엉치가 아픈 거예요. 못 걸을 정도로 막 앉아야 돼. 그러면은 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화장실 여기가 좀 꽤 멀거든. 왕복을 해도 지금은 안 아파요. 어머니, 네. 예, 그거 운동하고 계시네. 네. 예. 네. 걸어보니까 다리 느낌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요 걸을 때, 네. 요 왼쪽 다리, 예. 왼쪽 다리 느낌 한번 잘 확인해가지고 예, 예.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고요. 예, 예.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예. 시간 지나면서 예. 점점 그 저림감이라든지 힘 빠짐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조심해서 살살 이렇게 걷는 운동만 잘 하시면 될 거예요. 예. 척추관 협착증으로 타 병원에서 2년 전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내시경 수술을 받고 한 1년간은 편안하고 좋았는데 다시 왼쪽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아프다. 그렇게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오셨죠. 이 환자분은 척추 중심부, 척추관에는 크게는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추간공 부위에 협착이 심했던 거예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만 내시경 수술을 받으신 것 같고요. 남아있는 추간공 협착증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심해지니까
지금은 이제 주광 협착증 때문에 지금 증상이 그렇게 심해서 내원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수술 전 MRI 사진인데요. 요 4번, 5번 부위에 있는 요 부위는 신경이 많이 눌려지고 있는 상태죠. 오른쪽 부위는 공간이 많습니다. 하얀색으로 신경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왼쪽을 봤을 때는 아주 시커먼 부위들이 신경이 나오는 공간을 아주 막 좁히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시경이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요 시커먼 부위를 제거를 해드리면 신경이 나오는 공간을 넓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 신경 뒤쪽에 있는 뼈 부위입니다. 요 뼈 부위를 좀 갈아내죠.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 걸 갖다 제거를 하고 나면 이제 그런 증상들이 많이 호전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부위가 아까 뒤에 있는 황색인데에 의해서 많이 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이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근데 뒤에 있는 후 관절 부위에 뼈를 조금 갈아내고 나니까 이제 공간이 많이 넓어지게 된 거죠. 경자 씨의 걷기 연습은 치료실에서도 계속됩니다. 열심히 한 덕분에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가족들에게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경자 씨.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그녀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이 허리가 낫고 나면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걷는 것도 잘하고 제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쉬고 있을 때면 버릇처럼 목 운동을 하는 윤정현 씨는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지속돼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등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좋아지지 않아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목에 좌우로 돌리기가 매우 힘들었고요. 팔꿈치까지 많이 저렸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되게 고통스러웠고요. 조금씩 저려오다가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내원해가지고 수술 진단을 받았습니다. 디스크도 처음이지만은 수술이란 자체도 처음이었는데 조금 마음적으로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예, 원래 오른쪽 팔 쪽으로 그때 어깨하고 팔하고 조금 많이 불편하셨는데 지금은 그 증상은 좀 어떠시고요? 깔끔하게 다 나왔습니다. 아. 덕분에. 사진에 보시듯이 이거 보시면 이제 그 디스크는 말끔하게 잘 제거되고 신경만 잘 빠져나오게끔 지금 잘 해놨거든요. 협착이 있는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디스크라는 게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하실 때 목 건강 신경 딱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환자분도 오래전부터 6번, 7번 사이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5번, 6번 쪽에서는 이제 경추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검사한 MRI 상에 보면 여기는 공간이 넓죠. 그리고 신경근이 빠져나온 게 다 보입니다. 근데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게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고 신경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눌려지고 있는 거죠. 요 윗부분에 협착도 같이 동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부위를 같이 해결할 거냐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그래서 이 환자분의 이 증상의 원인이 되는 거는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더 치우쳐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문제가 되는 추간판 부분만 제거를 해 드리는 걸로 결정을 한 겁니다. 원인을 해결하고 나니까 환자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통증은 없어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다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통증이 사라져 일상생활이 너무나 편하다는 정현 씨는 오늘 도수 치료를 받습니다. 도수 치료는 직접 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틀어진 척추와 각 관절 등 각 조직에 정렬을 바르게 해 몸의 균형을 맞추는 치료인데요. 허리 통증, 척추 질환, 근육 질환이 있는 경우 매우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게 목이든 허리든 많이 굽혀서 뭔가를 하지 말고 목도 많이 숙여서 뭔가를 많이 하지 마라. 꼭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요새 핸드폰도 많이 보고 잘못된 자세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니까 목 문제도 많이 생기고요. 이제 허리에도 많이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는 거죠.
수술 후에는 뭐 목도 전에보다는 많이 자연스럽고 목 돌림도 자연스럽고 지금은 전혀 뭐 통증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는 뭐 그런 증상이라서 제가 특별히 관리를 잘해야겠죠. 예. 치료하면서 이제 느낀 점들은 치료를 너무 두려워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잘 방문을 해서 치료만 잘 받으시면 허리든 관절이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내시경 척추 치료가 환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아프시면 바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여러 증상으로 마치 경고하듯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많은 분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잠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지속해서 통증이 나타나고 일상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위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제는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의 몸이 보내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는 건 어떨까요? 최근 들어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은 비흡연자 폐암 환자와 고령의 폐암 환자가 늘면서 폐암 예방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암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폐암은 별다른 초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상 증세를 느꼈을 때는 이미 병증이 상당히 진행됐을 확률이 높으며 실제 검사를 받은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 폐암 4기를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치질을 하고 침을 뱉으면 흰물이 나이 빨갛게 다리가 좀 많이 뜯는 것 같더라고. 좀 피곤한 거는 좀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기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폐암은 암으로 인한 국내 사망 원인 중 남녀 모두 1위인 무서운 질환으로 그동안 폐암은 완치가 어려운 암으로 인식됐으며 특히 말기인 4기 환자들은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 조용히 여생을 준비하는 질환으로 여겨졌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등 혁신 신약 등장으로 말기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어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폐암에 대한 모든 것을 윤유상, 이현경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에 이제 지저분한 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그런 기관인데요. 기관지나 폐실질에 이제 원하지 않는 암덩어리가 생긴 것을 저희가 폐암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나누면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폐암의 원인은 뭐 일반 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거는 흡연일 거고요. 근데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비흡연자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흡연자 폐암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디 실내외 공기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전자 문제라든지 직업적으로 이런 발암물질에 노출됐다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도 폐암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흡연 안 한다고 암 중에서 폐암은 나를 비켜간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폐암의 병기는 다른 고형암과 같이 1기에서 4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는 종양의 크기하고 주변 조직의 침윤, 다음에 주변의 림프절의 전이 여부, 다음에 원격 전이 여부를 종합해서 판단해서 1기에서 4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폐암의 치료는 수술적 절제,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약물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대표적으로 항암 치료라고 다 알고 계시고요. 수술적 절제의 경우에는 폐암이 폐내에 국한되어 있고 다른 부위에 전이가 없을 경우에 완전 절제가 가능할 경우 수술적 절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하신 분은 대략 처음에 진단된 환자분이 한 20-30%의 환자분에서 수술적 절제가 가능합니다.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뇌라든지 뼈로 다른 부위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대한 치료라든지 폐 내에 있는 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인 약물 치료는 세포독성 항암 치료가 전통적인 항암 치료가 되겠지만 최근에는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적 치료라든지 또는 면역 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건강해 보이는 이희선 씨. 수술 후 정기 검진을 위해 오늘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희선 씨는 작년 12월 대장 폴립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폐 결절이 관찰돼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하러 갔더만 용종이 많다더라, 대장에. 내시경을 몇 번 찍었어요, 그때도. 대장 내시경을. 가족력도 또 없었고, 암에 대한 거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하여간 대장 용종이 많다고 해서 큰 병원가에서 일 나왔지요. 며칠 입원을 했지요. 결혼하기 전에 사진을 한번 더 찍어봐라, CT를요. 교수님이. 또 찍었더만 배가 안 좋다, 이러면서. 양치질을 하고 침을 뱉으면은 핏물이 나요, 빨갛게. 목구멍에서 핏물이 되게 맑게. 가래가 좀 많이 떴는 것 같더라고. 근데 가래 끓을 때 뭐 침을 뱉어도 기관지에 좀 약하니까 안 좋는 것 같다. 그랬더도 속으로는 가슴이 큰 내려앉지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폐암의 진단에는 여러 가지 검사가 활용됩니다. 폐암이 의심될 때는 흉부의 단순 엑선 촬영과 전산화 단층 촬영, 가래세포 검사, 기관지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암을 진단하게 되고 암이라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판단합니다. 암에 대한 최종적인 진단은 세포적인 진단이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발견하는 거고요. 암세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고 현미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얻어서 현미경 쪽으로 암세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최종적인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암의 진단은 그렇게 하지만 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암에 병기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암이 어디까지 커져 있는지, 또 주변으로 펴져 있는 게 있는지, 다음에 원격정이라 해가지고 뼈라든지 다른 장기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검사를 하는 게 정확한 병기 설정이 돼야지,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지 환자분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폐암의 진단 시에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폐암을 진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 폐암으로 진단되신 분들은 대부분 우연하게 발견됐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부분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악성을 의심되는 다른 폐암이 의심되는 특별한 증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폐암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대부분의 증상이 발견되더라도 호흡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침, 가래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으시고 폐렴 증상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암이 기관지를 막아서 폐렴 증상이 실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흉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부로 이렇게 전이가 돼서 뇌 경색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뇌 뼈에 전이가 돼서 통증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고 폐암을 예방하는 데 더 중점을 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사를 CT도 그렇고 배쪽 CT도 그렇고 펫CT도 찍어가지고 봤잖아요. 너무 안정적이고 좋고 재발 증거도 하나도 없고 좋으셔서 지금 이제 편하게만 생활하시면 되죠. 생활하기 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덩어리가 한 3cm 정도는 덩어리가 있고 그건 이제 수술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지금 펫CT 찍은 거에서도 이상도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다 좋으셔. 이 환자분은 작년 12월 경우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셨습니다. 외부 병원에서. 거기서 이제 대장 내시경상에서 대장 폴립이라고 해서 비장에 생긴 작은 그런 폴립들이 많이 있는 게 관찰돼 가지고 그걸 제거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권유를 받고 저희 병원으로 이제 옮겨와서 폴립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제거술을 시행하면서 같이 시행한 그 검사장에서 흉부 CT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폐 결절이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 폐 결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경흉부 세침 검사를 시행해서 폐암이라고 진단을 받고 다음에 병기 설정을 위해서 다양한 검사를 시행한 후에 다행히 다른 부위로 퍼진 게 없는 거로 진단이 돼서 1기 폐암이고 그 중에서 선암으로 진단된 환자입니다. 1기 폐암이기 때문에 환자분은 완전 절제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절제를 권유를 드렸고요. 우상엽의 한 조각을 절제하는 우상엽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병기 설정을 위해서 주변에 퍼져 있는 중격동에 있는 림프저들을 같이 깨끗하게 떼어내는 청소술을 시행해서 병리적으로 한 번 더 현미경으로 전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사를 같이 시행할 수 있게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조직액이 다 있습니다. 몸에는 조직액이 있어서 피도 이렇게 돌지만 피에서 조직에서 나와 있는 조직액들이 다시 또 혈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루트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간에 면역과 연관된 림프절이라는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그 림프절들이 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고 우리 몸에 다 있는데 그쪽을 통해 가지고 암이 잘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길을 다 띄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종격동은 폐하고 그 양쪽 폐 사이에 있는 조직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있는 림프절들을 이렇게 쭉 다 같이 제거해주는 그런 수술을 림프절 청소술 또는 절제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수술 로봇인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고요. 다빈치 로봇 시스템은 수술하는 의사가 앉아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할 수 있는 로봇용 콘솔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 옆에 로봇 기계를 설치해서 환자 쪽으로 로봇 팔을 집어넣어서 수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로봇 기계가 있고, 3차원 카메라를 통해서 확대된 영상으로 3차원으로 수술하는 의사가 그걸 보면서 하고, 로봇 팔 끝에는 손목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리거나 회전하거나 하는 기능이 달려 있어서 좀 더 면밀한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상의 절제술을 로봇을 이용해서 절제를 했고, 다음에 주변에 가 있는 림프절들을 종격동하고 또 폐 내에 있는 림프절들을 깨끗하게 절제를 해서 청소하는 종격동 림프절 청소술을 시행했습니다. 어느 암이든 병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증상과 치료법을 보입니다. 폐암도 마찬가지인데요. 1, 2기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도 높은 편이라서 대부분 수술로 암을 절제하며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합니다. 3기로 들어서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가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3기, 4기의 경우 항암 화학 요법을 통하여 증상을 줄여주면서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병기는 암의 크기라든지 주변 침인 정도, 다음에 림프절 전이라든지 원격전이 여부에 따라서 이제 1기에서 4기까지 나누고 있고요. 1기 경우에는 작은 크기의 폐결절이 폐 내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2기일 경우에는 크기가 약간 더 중간 정도 크기로 크거나, 또는 주변에 폐 내에 국한된 림프절 전이가 있을 경우에 2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를 한 조각을 절제하거나 또는 폐 전체를 절제함으로써 완벽하게 절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적 절제를 우선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크기가 7cm 이상으로 크거나 주변에 심장이라든지 또는 대동맥 같은 데를 침범해 있을 경우에는 3기가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기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항암 방사선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같이 시행해서 치료를 높일 수 있는, 수술적으로 완전 절제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4기일 경우에는 흉막에 전이가 있다든지 다른 뼈라든지 뇌로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항암 치료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같이 시행해서 완치를 시행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부분적으로 수술적 절제도 같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폐암은 초기에 증상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는 이렇게 초기에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요. 흡연력이 높은 분들은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저설량 흉부CT를 촬영하셔야 하고요. 저설량 흉부CT는 지금 국가암보험으로 암 검진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더 이상 완전 어디 다른 병은 없이 이 암원한지 완전 100%를 극복했다고는 못 하니까 또 뭐 재발도 할 수 있다니까 지금 건강에 조심을 하고 내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요번에도 또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건강 진단을 했으면 그 병원을 안 왔으면 이걸 몰랐을 거 아닙니까? 건강 진단이 참 중요하다. 건강검진 국가에서 하는 게. 각 의료진은 협업을 통해 환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점심을 뒤로하고 의료진들의 회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회의는 수술을 고민하는 정진만 환자에 대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환자복을 입고 진료실을 찾은 정진만 씨는 현재 조직 검사를 위해 입원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진료실을 찾은 이유는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조금은 긴장된 모습이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하다가 수술 안 된다 그래가 여기로 왔지. 몸이 좀 찌뿌둥하게 아픈 거지 그랬지. 좀 담담하지 뭐. 담담해. 우선 수술을 할지 말지, 그죠?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실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수술은 이게 깨끗하게 다 띄어낼 수 있을 때에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3개월 이상 돼가지고 이 덩어리가 너무 크고 심장 근처까지 가위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선 항암 치료를 먼저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해서 크기를 최대한 한번 줄여보게. 수술을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수술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 아버님은. 예. 항암 치료 먼저 하는 것보다 예. 수술을 먼저 하고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70~80% 줄어들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까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도 가능성도 나는 싫고 그냥 수술부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그걸 존중하고 또 맞춰서 가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아버님하고 보호자분하고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가야 돼. 그럼 아드님하고 같이 한번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아버님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까 얘기해가지고 최종 결정 나는 거 맞춰가지고 저랑 한 번 더 얘기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는 좌측에 흉수가 있고 폐렴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폐렴 치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왼쪽 폐렴이 조금 증상도 그렇고 다 좋아지셨는데 계속 그 덩어리는 남아있고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자고 권유를 받았던 환자분입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이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하셨고요. 그 조직 검사를 해서 폐암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이분은 평평선 폐암으로 진단됐고 추가적인 검사를 다 시행해 본 경우가 폐암이 크기가 거의 한 7cm가 넘는 큰 폐암이 좌엽에 있으면서 좌상엽을 같이 침범하고 있었고요. 저희 병원으로 와서는 그 암성 흉수가 맞는지에 대한 검사와 또 주변에 림프절로 전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지금 시행해왔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술적인 치료는 완전 절제가 가능할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분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흉수가 하고 흉막에 전이가 있는지가 하나가 있고 또 주변으로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폐가 워낙 암이 크기 때문에 주변 심장까지의 침범이 있는지 여부였고 각각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심장에 대한 침범은 다 있긴 하지만 완전 침범된 건 아닌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암이 너무 커서 항암 치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면 그 암 부위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부위에 전이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방사선 치료나 다른 필요한 치료가 더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런 게 다 없다 그러면 수술적 절제를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저희가 같이 논의한 바에 의하면 우선은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최대한 암의 크기를 좀 줄여보고 완전 절제를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쪽으로 이렇게 논의는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 자체가 워낙 왼쪽 폐를 전체를 다 절제를 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와 같이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좀 잡잡하네. 답답하게 그렇다.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고 진료도 오래 받아야 되고 확실한 게 좀 나오는 게 없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네. 뭐 여행도 가고 막 놀고 싶지. 또 치료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되면 앞으로 뭐 서로 편하고 좋을 싶어. 윤유상 교수가 1, 2기 환자의 수술을 책임진다면 이현경 교수는 수술을 할 수 없는 폐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를 진행합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책임질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암이 그렇지만 폐암도 1기부터 4기까지 나누는데 또 각각의 또 A, B, C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3기 아주 초반까지는 이제 바로 수술을 시도하실 수가 있는데요. 3기 B부터 3기 B, C, 4기 A, B가 있는데 그 기에서는 이제 바로 수술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이제 폐 이외의 장기까지 전이가 되지 않는 그 3기 A, B나 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암 치료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는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가 표준 치료고요.
그다음에 아예 이제 방사선 치료까지 적용되지 않고 원격 전이가 발생한 폐암에서는요, 이제 항암 치료 는 같은 전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주사로 하는 항암 치료가 있고요. 이제 최근에 20년 전부터 이제 각광받고 있는 표적 치료. 그래서 이제 암만 약간 골라 죽이는 표적 치료가 있고요.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아주 많이 알려진 면역 항암 치료,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일반적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년간 하루에 한갑 이상의 흡연을 한 김영애 씨. 2014년에 3개월 동안 계속된 기침으로 병원에 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양쪽 폐 전체에 폐암이 전이돼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좀 피곤한 걸 좀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기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병원을 찾게 됐어요. 그때는 사실적으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이 캄캄했죠. 정말 울었습니다, 그때. 아, 참 고생 많이 시켰죠, 집사람. 참 매일 울면서 병원에 따라다니는 생각은 지금도 묵하네. 직장 동료들 처음 다 걱정을 엄청 하지. 친구들도 걱정하고 다 그랬습니다. 전에도 왼쪽에 폐에 그때 물이 조금 차셔갖고 이렇게 물도 뽑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물이 조금 있긴 한데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요. 늑막 쪽으로 뭐 조금 좀 돌출된 게 있는데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데 저희가 다음에 9월 달에 입원하시면 그때 다시 CT 촬영해서 변동이 있는지 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지 그때 알려드릴게요. 예. 폐 사진에서도 마지막 찍으신 사진에서도 특별하게 이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혹시 더 필요하신 약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지금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입원하실 때 추가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퇴원할 때 좀 챙겨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그런 이제 폐에 암이 생기셨고 작은 이제 암덩어리들이 혈관을 통해서 이제 전체 폐에 다 퍼져 있어서 개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이가 폐에 있으셨어요. 수술은 이제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어서 환자분과 이제 잘 의논해서 항암 치료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이제 워낙 의지도 강하시고 긍정적이시고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암 치료에 반응이 엄청나게 좋으셔서 이제 이렇게 있던 전이된 병소들이 거의 다 없어질 정도로 좋았어요. 항암 치료하다 또 나빠지면은 또 약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4차, 5차 중간에 뇌 전이도 있으셨고 뭐 뼈가 전이돼서 방사선도 받으셨고요. 그때마다 참 잘 견디셨고, 그다음에 최근 3년 전부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암 치료 중에서 면역 항암이라는 게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한 반응이 또 너무 좋으셔서 지금 3년 동안 계속 암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지를 잘 하고 계시고 저나 환자분이나 그 가족분들이 다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 환자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비슷하죠. 암 치료 받고 나면 일상생활이 이제 암 진단 전하고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체력이거든요. 많은 치료 약제가 남아 있지만은 체력이 못 버티면 약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 운동, 그다음에 식사, 그래서 체중을 유지하고 기본 체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생존하시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침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사람한테 당신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거. 어떨 때 생각하면 참 혼자 울고 있을 때 보면 참 같이 울었어요. 혼자 몰래. 가족들한테 피해 안 주고 저 스스로 이제 해 나가는 그걸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3개월마다 흉부 CT 촬영 중인 강선혜 씨. 오늘은 CT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코 내나 입이 넣고 그거 뭐시고 충격증이 있어가지고 머리 올라온다 염증이 올라가는 게라 수술하고 나서 이제 사진 찍게 이제 고려가 이제 발현돼가 처음에 또 우리 아저씨한테 이야기 안 했지 확실히 안 좋은 일은 이야기하면 안 좋잖아요. 아예 안 하는 게 모르는 게 낫다고 전혀 이야기 안 했지. 교수님 시킨 대로 이제 막 약 먹고 막 여러 가지 딱 하니까 몸이 많이 좋아지면 몸이 좋아지니까 제가 농사도 짓고 다 하지 안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이제 사진 찍으신 거 보여드리면요. 어머니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이쪽에. 예. 그래서 이전하고 모양이 크게 변화가 없으시고요. 이쪽도 보면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그것도 변화가 없어서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이시고, 그래서 그 약이 효과가 계속 있으면 계속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드시고 지나치게 무거운 걸 드시고 무리하게 활동하시면 안 돼요. 예,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도 먼 데서 오신다고 수고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환자분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병기 중에서 3기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조금 불가능하신 상황이라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셨어요. 병이 이제 조금 안타깝게도 4기로 발전을 하셨어요. 전이가 돼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분이 조금 운이 좋았던 게 표적 그 항암제에 잘 반응하는 그런 폐암으로 판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3년 전부터는 이제 2차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고 계신데, 오늘 진료 보면서도 제가 이제 암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는데요. 전혀 악화된 거 없이 지금 거의 암이 안 남아있는 상태고 잘 유지가 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는 이분이 표적치료제 3년 동안 반응이 엄청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효과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뭐 몇 년이더라도 뭐 5년, 1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운이 좋으면. 그래서 그렇게 유지 치료를 할 거고, 중간에 혹시 이제 표적 항암제가 효과가 없다면, 이게 지금은 2세대를 쓰고 계시는데요. 3세대 표적 항암제를 이제 혹시나 이야기 안 들으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제별로 조금씩 부작용은 다르니까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처방할 때 약물에 대한 이제 설명 책자도 드리고 교육도 시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적 항암제의 부작용은 피부 쪽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발진이라든지 피부 병변이 많이 생기고, 손발톱 주변의 염증이라든지 설사, 그리고 뭐 드물지만 간 기능 이상이나 폐 쪽에 이제 약제에 의한 염증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부작용을 할 수 있고, 또 몸이 많이 붓는 부종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 하는 거 잘 되고, 뭐 우리 농사 짓고 이런 것도 잘 되고, 몸 건강하고, 그게 최고입니다. 뭐 딴 거 바랄 게 있습니까? 폐암은 초기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흡연을 하지 마시고, 암의 치료는 담당하는 의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담당하시는 전문가와 같이 분석하고 상의하면서 각 환자분에게 적합한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치료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은 환자분 본인입니다. 암 치료하는 의료진을 믿고 힘든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시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폐질환은 무조건 전염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환자분들이 주변의 친구분들한테도 얘기 안 하세요. 결핵이나 코로나처럼 전염되는 병을 생각해서 가까이 옆에 안 오고 막 연락도 안 하고 그러신다고 상처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비켜갈 수 없는 질병인 걸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암 환자에 대해서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환자의 관계라는 게 이제 너무 이렇게 기계적인 게 아니고, 의사도 똑같이 사람이니까 환자가 저렇게 많이 협조적이고 희망적이면 의료진 입장에서도 더 한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서로 측면이 있다는 거를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진단이 많아지면서 언젠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있는 공포심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현실 속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암에 대한 치료와 생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국가암검진도 암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니 적극 활용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